러시아 통합 이후 대외 정벌과 차르의 등장. 이반 3세는 러시아의 불령지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모스크바국이 곧 러시아가 되게끔 만들었다. 그의 야망은 러시아의 불령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모스크바 대공들은 키예프 루시 시절의 모든 영토가 모스크바국의 세습 재산이라 믿었다. 키예프 시절의 정통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이반 3세는 대외관계에서 명확히 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493년에 키예프의 옛 땅을 포함하는 모든 러시아의 군주인 고수다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키예프 계승의식은 리투아니아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리투아니아는 키예프의 서부와 남서부 영토를 기반으로 지배권을 확대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역시도 키예프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반 3세가 노브고로드와 트베리를 획득하여 굴복시키자 리투아니아와 모스크바의 경계지대인 오카강 상류의 많은 불령지들은 자신의 주인을 바꾸었다. 그들은 리투아니아를 섬기다가 모스크바국이 강대해지자 모스크바국에 충성하였다. 리투아니아는 이들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없었고 1494년 협정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 남쪽의 불령지들이 모스크바 쪽으로 붙었을 때 1500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인들은 베드로샤 강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리투아니아 지휘관을 포로로 잡고 전리품을 획득하여 돌아갔다. 이 패배는 1503년 평화조약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약에서 리투아니아는 모스크바에 점령당한 땅의 종주권을 모스크바에 내주어야 했다. 그리하여 이반 3세는 스몰렌스크 일대와 폴로츠크 지역 그리고 체르니고프와 세베르스크의 많은 부분을 영토로 편입했다. 또한 리보니아 기사단을 대상으로 했던 전쟁은 1503년 새로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모스크바국의 영토를 한층 더 넓게 만들었다. 이반 3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바티칸의 후원을 받았다. 바티칸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투르크인들과 연합전선을 펼치고 싶었지만 그 결혼은 러시아 대공인 이반 3세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반 3세는 자신의 문양인 성게오르기에 비잔티움의 쌍두독수리를 덧붙였고 나아가 차르라는 고귀한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독수리와 차르라는 호칭은 이때 이반 3세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세는 러시아 최초의 민족적인 군주로 불려진다. 이반 3세의 아들 바실리 3세 역시도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여 모스크바의 땅을 불려나갔다. 1511년 푸스코프 공국을 모스크바에 합병하고 1517년에는 랴잔의 절반을 마저 모스크바에 합병하였다. 이후 오카강 상류의 군소 불령지를 모두 통합하였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에 대적하였다. 또한 바실리 3세는 스몰렌스크를 향해 3번의 원정을 감행하면서 마침내 1514년에는 스몰렌스크를 점령하였다. 한때는 종주국이었던 카잔 칸국까지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국경을 확대했고 카잔 칸국의 주요 정파들 중에 칠러시아파를 지원했다. 이반 3세를 거치며 바실리 3세에 이르러 모스크바국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지위로 올라섰고 그를 통해서 대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신성로마 제국과 교황청과 투르크의 술탄 술레이만, 심지어 무굴 제국의 바바르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이반 3세 때 모스크바의 크렘린을 재건축하여 러시아의 위험을 내외국인에게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반 3세와 바실리 시기를 거치며 러시아는 민족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리투아니아에 충성하는 것을 반역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불령지에 대해 중앙 집권적인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사회 각층에서 갈등이 미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민족국가로 끌어올린 바실리 3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이반 4세가 겨우 3살인 1533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바실리 3세는 러시아의 통치를 자신의 아내인 옐레나와 보야르 두마에게 맡겼다. 새로운 섭정인 옐레나는 독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당하는 1538년까지 자신의 숙부인 글린스키 공과 자신의 정부에게 의지해서 정치를 했다. 그녀가 죽은 이후 8살인 이반 4세를 대신하여 보야르들이 정치를 대신 맡아 진행하였다. 두 군주 가문인 슈이스키와 벨스키 가문이 섭정 자리를 두고 경쟁하면서 러시아에서는 투옥과 망명, 처형과 살인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반 4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였다. 이반 4세가 13살이 되던 해 슈이스키 가문의 안드레이를 숙청하고 이반은 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16세가 되던 1547년 이반 4세는 러시아의 차르로서 대관식을 진행한다. 차르라는 단어는 조부인 이반 3세와 부친인 바실리 3세도 사용하였으나 이 명칭을 사용하여 대관식이라는 의식을 치른 것은 이반 4세가 처음이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대공국에서 차르국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반 4세는 정치적 혼란기를 평정하고 새로운 러시아의 전제군주인 차르로 등극하였다. 그는 이반 뇌제라 불리며 러시아의 공포의 군주로 불리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 그의 통치는 러시아를 부흥으로 이끌었고 대외적 팽창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대관식에 이어 같은 해 이반 4세는 보야르 가문들 중 유력 가문인 로마노프 가문의 아나스타샤와 결혼하였다. 이후 이반의 통치는 비교적 훌륭하게 러시아 차르국의 기반을 닦아두었다. 젊은 차르는 유능하고 유럽의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인 조언자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는데 이들 집단을 특선평의회로 명명하였다. 또한 1549년에는 다른 유럽 국가의 신분 대표자들의 모임을 본다. 젬스키 소보르를 소집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러시아의 정치를 유럽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이들은 유럽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 차르를 도와 국가를 번영시킬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독일에서 120명 이상의 의사, 교사, 예술가 등 기술자들이 이 초청에 응했으나 러시아와 적대적이던 리보니아 기사단과 한자동맹이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아 소수만이 러시아에 도착하였다. 또한 잉글랜드 선장 챈슬러가 북극해를 통해서 1553년 러시아의 백해 해안에 도착했고 1555년에는 협정을 체결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인들은 러시아에서 큰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북두비나 강의 아르한겔스크는 잉글랜드인들을 위한 입구가 되었고 그곳에서 잉글랜드는 도매상 대표상이 사법권을 갖고 독자적인 조직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이반 4세는 잉글랜드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사절단을 보내고 의학과 광업 분야의 몇몇 전문가를 데려오기도 하였다. 또한 이반 4세는 1550년 법전인 수대분익을 제정하고 1551년에는 백계조항 협의회라 불리는 교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회가 더 이상 차르의 허락 없이 토지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종교의 권한을 억제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 군대 개혁에도 착수하였다. 남부 방어선에 대한 전개뿐 아니라 포병과 공병을 새롭게 강화시킨 내용이 포함된 이 개혁은 러시아 최초로 정규 상비부대를 추가하였다. 그이들은 소총을 소지하였다 하여 소총병이란 뜻의 스트렐치로 불렸다. 1550년대에는 이미 여러 전쟁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은 매우 시기적절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에 대한 성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초원 스텝지대의 유목민들은 러시아를 상시적으로 또한 대규모로 약탈하였다. 그이들의 대규모 습격은 전리품과 노예를 노린 침입이었고 여러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국경이 길어진 상황이기에 러시아는 좀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타타르 계통의 부족들은 자신들끼리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는 1551년 카잔 칸국을 공격하여 정복시켰고 카잔 바로 옆에 스비아즈스크 요새를 건설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다. 또한 카잔에 대한 군사적인 작전을 감행하여 6주간의 포위 끝에 요새를 화약으로 폭파시켜 카잔을 정복했다. 이후 카잔의 전 영역을 러시아로 편입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다시 5년이 걸렸다. 러시아는 볼가강 중류의 카잔을 정복한 다음 볼가강 하구에 있는 또 다른 칸국인 아스트라한 칸국에 눈길을 돌렸다. 러시아인들은 카잔의 영역에 대해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었기에 카잔과는 다르게 1554년에 아스트라한 점령하고 간접 지배 방식을 택했다. 러시아인들은 허수아비 칸을 옹립하였다. 그러나 그가 크림 칸국과 연합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1556년 아스트라한 칸국을 완전히 러시아에 병합시켰다. 이리하여 킵자크 칸국의 후예인 타타르 계열의 칸국은 오직 크림 칸국만 남게 된다. 크림 칸국은 러시아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개시하여
1554년과 1557년, 1558년 세 번에 걸쳐 러시아를 침공했으나 매번 격퇴당하였고 마지막 1558년 침공의 경우 러시아가 역공을 가하여 크림반도 깊숙이 러시아 군대가 침투해 들어갔다. 또한 러시아의 북서 방향의 리보니아 기사단과도 전쟁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러시아가 발트해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1558년 전쟁을 개시하였다. 1563년까지 러시아군은 20여 개의 리보니아 측 성을 함락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리투아니아로부터 폴로츠크까지 뺏어올 수 있었다. 뇌제대의 국제전쟁과 시베리아 개척, 러시아 내부에서 이반 뇌제의 피해 숙청이 진행되던 때에 크림 타타르인들은 크게 세력을 넓히며 모스크바국을 압박해 들어왔다. 크림 타타르인들은 1569년에 아스트라한을 공격하고 1571년에는 칸이 직접 모스크바를 침공했다. 크림의 칸인 다블레트 게라이카는 크렘린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도시의 상당 부분을 불태웠고 10만의 포로를 붙잡고 나서야 물러났다. 다음해 크림 타타르가 다시 침공했지만 러시아는 이번 침입은 격퇴해냈다. 러시아는 1558년부터 리보니아 전쟁을 치러오면서 크림 타타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반 뇌제는 교역을 위하여 발트해까지 모스크바의 영역이 닿길 원했기 때문이다. 1550년대 러시아는 리보니아 지역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상황은 국제적인 상황이 변하며 러시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폴란드 마이너스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가 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며 자신들끼리 리보니아를 분할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왕 지그문트 2세가 사망한 이후 격렬한 왕위 계승을 통해 1575년 헝가리인인 스테판 바토리가 국왕이 되었다. 폴란드는 스웨덴과 합심하여 1587년 남부 리보니아에서 러시아를 공격을 시작했다. 스웨덴은 1578년 벤덴에서 러시아 군대를 분쇄했고 사실상 러시아는 리보니아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다. 1584년 폴란드와 1583년에는 스웨덴과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는 전쟁 전반에 획득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스웨덴에게는 몇몇 도시까지 양도해야 했다. 리보니아 전쟁은 25년간 발트해로 나아가려던 러시아의 노력은 수포로 만들었고 남부에서 공격해 올라오는 크림 타타르를 방비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다. 러시아는 외부적으로는 타타르의 침입과 패전의 후유증에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는 오프리치니나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에 직면해 있었다. 모스크바국이 서쪽의 리보니아 전쟁에 패하면서 서쪽으로의 팽창이 막혔다. 그러자 모스크바의 유력 가문들은 동쪽으로의 팽창을 꾀했다. 러시아에게 시베리아는 낯선 곳이 아니었다. 몽골 침입 이전에도 노브고로드인들은 우랄 산맥 너머로 침투해 들어간 적도 있었기에 러시아인들은 육로와 해로를 모두 이용하여 시베리아로 들어가는 북방 경로를 알고 있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원정대는 16세기 중반 무렵에는 이미 예니세이강 하류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시베리아 영토 개척의 준비를 마쳤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개척의 선봉에는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있었다. 그이들은 모스크바국의 지원을 받아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 산업에는 우스투크 지역에서의 소금 채취와 생선 및 모피 획득 등이 있었다. 시베리아 개척은 사실상 모피 획득이 가장 주된 경제적 동기로 작용하였다. 모피는 러시아 귀족은 물론 유럽의 귀족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트로가노프 가문은 카마상 상류의 대규모 황무지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획득하여 이곳에 수비군을 주둔시키고 농부들을 모아 개간시켰다.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모피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랄 산맥을 가로질러서 삼림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우랄 산맥 너머 시베리아에는 이미 토착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이들은 시비르 또는 시베리아 칸의 지위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1582년에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원정대는 1650명의 카자크로 구성되었고 기타 지원자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출발했다. 러시아인들은 수적으로는 크게 밀렸지만 조직력과 화기를 무기로 원주민들을 패퇴시켰다. 얼마 가지 않아 시베리아 칸의 본거지인 쿠춤을 점령했고 이 소식이 이반 뇌제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이반 뇌제는 이 사실을 높게 평가하고 증원군을 파견하여 이 영토를 러시아의 땅에 편입시키려 하였다.
증원군이 도착하여 1586년 이곳에 요새도시인 튜멘이 건설되고 뒤이어 토볼스크라는 요새도시도 새롭게 완성되며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스트로가노프 가문의 원정대는 러시아가 서부 시베리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더 나아가 시베리아라는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가 손에 넣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근대 국가이자 세계 열강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반 뇌제는 모스크바국의 귀족계층인 보야르들과 길고 격렬한 투쟁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만의 특이한 정치체제인 특선평 의회와 차르는 결별하게 되었고 이반 자신의 측근들과도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반이 추구했던 러시아의 보수적인 정치, 전통을 급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반은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차르의 권력을 위해서 귀족계층인 보야르들에 맞서 투쟁하고 있었다. 보야르는 모스크바국이 러시아 전체를 대변하게 되고 차르의 절대권력이 최고조에 이른 이반 4세 때 차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 세력이었다. 모스크바국의 보야르들은 모스크바의 성장과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수 또한 그 성장세와 같았는데 15세기 전반에 약 40개의 보야르 가문이 있었던데 반해서 100년이 지난 16세기 전반에는 그 수가 200여 가문에 달했다. 이들은 러시아나 리투아니아 대공의 후손들이기도 했고 모스크바에 편입된 여러 불량지 공들의 후손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신에서만큼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 과장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차르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했으며 보야르 계층은 내부적 결속에 실패하여 조직력이 없었다. 모스크바국의 임명체계인 메스튼이 체스트보는 보야르의 분열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반 4세가 자신의 조언자들과 보야르에게 정치적 고립을 택한 것은 가문과 관습에서 나오는 러시아의 정치체계를 변혁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이반의 행동은 오로지 차르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차르 이반 4세는 1553년 중병에 걸리자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반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인 드미트리에게 신하들과 보야르들이 충성서약을 하기를 원했다. 힘들게 쌓은 모스크바국의 중앙집권 체제가 다시 흔들려 러시아가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야르는 물론이고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신하들이 드미트리에 대한 충성서약을 주저하는 것을 본 이반은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았고 권력의 정점에 서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불태웠는지도 모른다. 1560년 이반 뇌제의 핵심 조력자였던 아내 아나스타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반 뇌제는 이 사건을 독살 사건으로 만들고 자신의 조언자이던 실베스테르와 아다셰프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의 조언자는 목숨을 잃었고 사건에 휘말릴까 두려웠던 일부 보야르 역시 리투아니아로 도망갔다. 아내를 잃은 후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차르는 1564년 말에 갑작스럽게 모스크바를 떠난다. 그 뒤 거처를 이동하여 알렉산드로프라는 소도시에 들어가 한 달간 기거한다. 한 달 뒤 차르의 편지를 받은 모스크바의 수좌 대주교는 놀라운 내용을 발표한다. 편지의 내용은 이반 4세가 스스로 제위에서 은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차르는 제위에서 은퇴하길 희망하면서 보야르와 성직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로 인해서 전 모스크바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성직자들과 보야르들은 차르에게 모스크바로 돌아와 줄 것을 간청하고 이반 뇌제는 자신이 내건 2가지 조건이 수용된 후에야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이반 뇌제가 내건 2가지 조건은 오프리치니나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신설과 반역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오프리치니나는 원래 러시아 내부에서 약 20여 개의 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특별구역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오프리치니나는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전체 모스크바국에 차지하는 크기로 변모했다. 이 행정구역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오프리치니키이다. 이들은 이반 뇌제 직속의 조직이었으며 현대의 헌병 또는 정치경찰의 임무를 행했다. 처음에는 1000여 명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6000명 가까이 수가 늘었다.
그이들의 임무는 차르의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반 뇌제의 공포정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다. 리투아니아로 도망갔던 보야르들과 사촌인 블라디미르 공 등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다. 반역자들을 차르의 마음대로 처벌할 권리 덕분에 차르는 점점 더 많은 혐의자들과 희생자들을 만들어냈고 보야르뿐 아니라 많은 수의 상인, 농민들이 숙청당했다. 그이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다. 이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용납하지 않았다. 필립 수자대주교 역시도 차르에게 항의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내던져졌다가 오프리치니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유서 깊은 노브고로드 역시 15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될 정도였다. 모스크바국은 멀리서 보면 강력한 내전에 휩싸인 것 같았으나 가까이서 보면 피해 숙청이 진행되는 중이었다. 이러한 이반 뇌제의 공포 정치는 1572년 타타르들이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반 뇌제는 점점 더 많은 배신자들과 반역자들을 발견했다. 고문과 처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반 뇌제의 삶 역시도 나락으로 치달았다. 그 정점은 1581년에 일어났다. 뇌제는 발작 중에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반을 몽둥이로 가격해서 치명상을 입혔다. 그 이후 차르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었고 1584년 3월에 죽었다. 이반 뇌제가 후계자에게 입힌 상처는 이반에게는 물론 모스크바에도 치명적이었다. 그 상처로 장자인 이반은 곧 죽게 되었고 남은 아들들인 표도르와 드미트리 중에 차남인 표도르가 후계를 이었다. 표도르는 신체가 허약하고 지력과 능력이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주변 보좌관들을 이용할 줄 알았다. 덕분에 표도르의 재위기는 러시아에게 있어 평온기라고 할 수 있었다. 1584년부터 1594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표도르를 도와 책사 역할을 수행한 보리스 고두노프는 차르의 매부였고 또한 뛰어난 책사였다. 타타르계 영주의 후손이었던 고두노프는 심약한 차르를 대신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쳐 모스크바 총주교 자리를 얻어내고 스웨덴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리보니아 전쟁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표도르가 재위 중이던 1591년 이반 4세의 막내 아들이자 표도르의 동생인 우굴리치의 드미트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차르 혈통의 사망 사건은 러시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이들이 보리스 고두노프의 정권 찬탈을 위한 밑작업으로 의심하였다. 그러나 바실리 슈이스키 공의 공식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칼을 가지고 놀던 드미트리가 발작에 의해 죽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후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보리스 고두노프를 의심했으나 특정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유야무야되었다. 보리스 고두노프는 표도르 치하에서 자신의 권력을 크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안에 자신의 아내인 이리나를 매개로 하여 아내의 동생인 차르를 쥐락펴락하는데 성공한다. 1588년이 되면 보리스 고두노프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었으며 권력과 부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그에 대한 증거로 그의 직함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차르의 궁정을 모방하여 궁정을 짓고 외국 사절들은 차르를 예방한 후 그의 궁정에 들러야만 했다. 표도르가 후사 없이 1598년에 사망했을 때 보리스 고두노프는 재위에 오를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혼란이 다가오는 순간이었다.